우리가 기대도 괜찮은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운도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줄 때 다가온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끈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끈기,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 열망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의지와 열망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가장 강력한 짝이 된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간혹 냉혈한이라거나 무자비하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그건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끈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보지 못한 탓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불운의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끈기는 영웅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끈기는 탄소를 강철로 만드는 철을 담금질하는 성정을 만들어준다. 불을 일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철학을 전부 실천해야 한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불을 일굴 수 있다. 끈기 테스트. 이 책의 지침들을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3장 열망에서 설명한 6단계를 따를 때 끈기와 관련된 최초의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다. 당신이 이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읽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지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조그마한 불에서는 열이 조금밖에 일지 않는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열망으로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3장으로 되돌아가서 6단계를 즉시 실천하라. 이 지침을 따르는 열의가 곧 부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말해준다. 지침을 따르는데 열의가 없다면 아직 불을 일구겠다는 마음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부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들듯 자신을 끌어당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딸려간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11장 조력 집단의 힘편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의 초점을 맞춰보라. 조력 집단을 주위에 두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5장 자기암시 편과 13장 잠재의식 편을 참조하라. 이 장의 지침들을 따라 목표를 잠재의식에 명확하게 그려넣는 습관을 들이라. 그러면 끈기 부족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늘 활동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빈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이 책의 성공 원칙들을 드문드문 실천해서는 가치가 없다.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 원칙들이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부에 대한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된다.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끈기가 없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불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끈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위에서 꽉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반쯤 잠이 깬다. 몸을 돌릴 수도 꼼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를 발휘해 참을성 있게 애쓴 끝에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게 된다. 점차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팔을 들어 올린다. 그러고 나서 다른 쪽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의지를 최고조로 발휘하여 몸 근육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일을 해낸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는데도 이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의지를 완벽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처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중요치 않다.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기. 조력 집단을 신중하게 골랐다면 당신이 끈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이다.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끈기를 습관화하여 체득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이들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다. 때로 숨어있는 안내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누군가를 콕 집어서 좌절시키고 그 후 그가 끈기 있게 밀어붙여 성공에 이른다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끈기라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영원하고 중요한 보상이 또 있다. 바로 실패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끈기가 실패를 과거의 일로 만든다. 끈기의 중요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낸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의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기가 없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문단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골목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저 위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브로드웨이가 절망의 묘지이자 기회의 문인 그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명예와 부, 힘, 사랑 등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아 브로드웨이로 찾아온다. 그 긴 행렬에서 누군가 발을 뻗고 나오면 세상은 그가 브로드웨이를 정복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그리 빨리, 그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브로드웨이는 재능을, 천재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를 보상으로 준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비결, 그것이 끈기다. 오늘날은 브로드웨이를 공연계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힐은 일반적으로 뉴욕의 예술, 출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비유로 지칭했다. 이 책의 초판본에서 힐은
당대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페니 허스트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뉴욕을 4년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한 출판사에서만 36번이나 거절당했지만 끈기를 대가로 하여 마침내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힐은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례로 페니 허스트를 들었지만 그 역시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힐 역시 초라하게 시작했으며 엄청나게 깨졌다.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쓰러졌을 법한 수준의 참패를 겪었다. 지금 이 책의 초판본이 발행되기까지 그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끈기를 발휘했다. 따라서 힐에 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은 마이클 제이 리트 주니어와 커크 랜더스가 함께 쓴 힐의 전기, 부의 생애와 힐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인 성공의 법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힐은 자기 인생에서 7번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벽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권총을 든 말썽꾼이 된다는 의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마사 레이미 베너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힐은 범죄자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새어머니인 마사는 산간벽지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고 힐을 권총을 든 말썽꾼에서 타이프라이터로 변모시켰다. 권총을 사용하는 것만큼 타이핑을 잘하게 된다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될 거다. 그녀의 신념과 격려는 어린 힐을 변모시켰다. 힐은 15살 무렵 지역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일이라면 뭐든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업전문대학에 들어간 첫 해, 힐은 석탄업계의 최강자였던 루퍼스 에이어스에게 대담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일자리를 달라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월급은 필요 없다고 썼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에이어스에게 돈을 낼 수도 있다고 썼다. 에이어스가 수습기간만 준다면 석 달만 지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 제대로 된 급여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에이어스는 이 편지를 인상 깊게 보고 그를 유급으로 고용했다. 첫 번째 전환점. 상업전문대학을 이수한 뒤 나는 속기사이자 부기 담당자로 취직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더 일을 잘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나는 빠르게 승진하여 나이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관리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힐은 또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성을 입증했으며 에이어스는 그를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힐은 19살의 나이에 광산 최연소 관리자가 되어 350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그 뒤 운명이 팔을 뻗어 조용히 쿡 찔렀다. 고용주는 재산을 잃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으로 실패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경험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전환점. 다음으로 한 일은 남부지방의 거대 목재 공장의 영업 관리자였다. 나는 빠르게 승진했고 고용주는 나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한번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1907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사업도 무너졌다.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노력이 화사로 돌아간 것이다. 힐이 말했듯 대공황으로 1907년 여름 수많은 은행과 주식 중개인이 파산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줄지어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채무자들은 담보물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대출 시 담보로 잡은 기업이나 주택을 압류했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농부들은 땅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은행 역시 점점 더 많은 수가 문을 닫았다.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미국은 경기 침체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가들과 재무회사 중역들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직 그들만이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나섰다. 1907년의 금융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번째 전환점.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큰 좌절이었다. 이때 나는 이 일을 실패로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가 아니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어째서 실패가 아닌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1907년의 대공황과 그로 인한 사업 실패는 내가 목재 사업에서 발을 빼고 법률을 공부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는데 꼭 필요했다. 나는 무지개를 잡고 싶었다. 황금 단지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곱절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법학대학에 들어갔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과 동생의 법학대학 등록금을 대려고 밥 테일러지에 글을 기고했다. 그리고 이 일로 카네기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네기는 그에게 성공 철학을 정리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이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야간 법학대학에 들어갔고 낮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그 일을 하면서 숙련된 자동차 정비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동차 공장에 교육부서를 신설하고 평범한 기계공들에게 자동차 조립과 수리를 교육시켰다. 이 교육 과정은 잘 되어서 월 1,000달러의 순수입을 안겨주었다. 주거래 은행은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었다. 은행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은행은 내가 돈을 갚을 희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조용히 사업을 거둬간다. 그것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 양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월 1,000달러 이상을 벌던 나는 돌연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 좌절을 겪었지만 힐은 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일을 구했고 그러면서도 카네기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네 번째 전환점. 처가의 도움으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의 수석 법률 자문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다. 친구와 친지 사이에서 일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친구와 한마디도 상의 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것이 나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쉽고 아무 노력 없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 이 행동은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후 10년에 걸쳐 발버둥 치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비참한 감정을 겪었지만 말이다. 새로운 무대는 시카고였다. 시카고에서 직업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현실적인 능력의 씨앗이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다섯 번째 전환점. 시카고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는 대형 통신교육 업체의 홍보 담당자였다. 나는 그 일을 잘했고 학교장은 내게 그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사탕 제조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베시로스 사탕 회사를 설립하여 내가 초대 사장이 되었다.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곧 80곳의 도시에 지점을 두게 되었다. 이 사업은 무척 번창하여 힐의 동업자들은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이들은 힐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다. 힐은 분노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자 동업자들은 의견 조정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힐은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판사는 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제 그에게 동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선택권이 주어졌다. 당시 구속된다는 것은 무고죄라 할지라도 끔찍한 망신이었다. 물론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는 그 비슷한 경험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겪을 만한 가치는 있는 일이었다. 복수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6번째 전환점. 이 전환점은 사탕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꿈이 산산이 흩어진 직후에 일어났다. 나는 미드웨스트 지역의 대학에서 광고와 영업에 대해 가르치는 일로 선회했다. 내 강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척이나 잘 되었다. 나는 정규 강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근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 강좌도 시작했다. 1917년 4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힐은 대통령과 접촉했다. 그 전에 앤드류 카네기를 통해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다. 힐은 전쟁 준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전시 채권을 파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강의를 그만두고 이 일에만 매달리면서도 1년에 1달러만 받겠다고 주장했다. 2번째 증집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내 강좌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등록한 학생들 대다수가 징집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 방에 7만 5천 달러가 넘는 등록금을 날렸다.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에서도 힐은 계속 윌슨 대통령 아래서 일을 했고 그 어떤 보상도 사양했다. 힐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고 친인척들은 그 일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었지만 그는 카네기 프로젝트 역시 계속해 나갔다. 친지들의 비난까지 더해져 힘든 상황이었다. 이따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따금 허름한 호텔방에 앉아 가족들의 말이 옳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고 그 일을 마친 뒤 무척이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속할 수 있었다. 7번째 전환점. 내 인생의 7번째 전환점은 1918년 11월 11일에 일어났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다. 전쟁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드디어 학살 행위가 끝나고 이성이 문명을 재건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전환점이 일어났다.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내 두 손이 타자기 위를 빠르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글을 쓴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 어떤 계획도 숙고도 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대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때 힐이 쓴 글은 새로운 이상주의에 관한 긴 산문이었다. 전쟁 시기에 황금률을 토대로 하여 일어난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이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금을 모아 새로운 잡지 힐의 황금률을 창간했다. 힐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안면을 튼 시카고의 인쇄업자 조지 윌리엄스에게 이 글을 보냈고 1919년 1월 초에 힐의 황금률이 신문 가판대에 진열되었다. 첫 호는 48쪽 분량이었다. 초기에는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힐이 직접 모든 글을 쓰고 편집했으며 기사마다 다른 필명을 사용하고 문장을 달리했다. 나중에 직원을 고용했는데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윌리엄스가 힐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시도하는 일도 일어났다. 힐은 지분 매수에 관한 조항 하나 때문에 자신이 경쟁 출판업체에 관여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20년 10월에 이 잡지에서 손을 뗐다. 1921년 4월 그는 자금을 모금해 새 출판 사업을 벌였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지로
역시 황금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더 확장되어서 힐이 나중에 쓴 책에 담긴 성공 철학의 많은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한다. 이 잡지가 크게 성공하면서 힐은 강연가이자 자기계발 전문가로서 성공했으며 이는 다시 잡지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힐은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과 함께 수감자들의 재활을 독려하는 통신 강좌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시기 힐이 시도한 일은 대부분 성공했으며 교도소 프로그램의 성공은 무엇보다 뜻깊다. 하지만 이사회 임원 두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1923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끝장났고 또한 잡지와 그 밖에 다른 성공적인 사업 역시 그만두게 되었다. 부의 생애에서 마이클 리트가 지적했듯이 절망적인 역설이었다. 1920년대 극소수의 기업가들만이 이상적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동시에 인간의 선량함을 휘젓고 천박한 사람들에게서 탐욕을 불러일으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잡지사를 포기하고 그는 강연일로 돌아갔다. 이 일로 그는 개혁적인 신문 발행인인 돈 멜리스로부터 카네기 프로젝트 출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시기 멜릿은 켄턴 지역에서 불법 갱단이 아편과 밀주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 일부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멜릿은 자신이 소유한 켄턴 데일리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고 힐은 주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부패 경찰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힐과 멜릿이 힐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자금을 다 모으기 일주일 전에 멜릿은 자택 밖에서 갱 한 사람과 이 일로 해임당한 경찰 한 사람에게 암살당했다. 이들은 힐 역시 죽이려고 했으나 힐은 다행스럽게도 몸을 피해 스모키 산으로 도망쳐 1년간 외딴 오두막에 숨어 지냈다. 궁핍한 생활과 목숨에 대한 위협 속에서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자기 분석을 통해 그는 우울증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카네기가 20년 전에 제시했던 도전을 완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자금을 댈 출판업자를 찾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매진하여 원고를 완성했다. 1928년 3월 힐은 그간 노력의 성과를 펴냈다. 성공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권의 책은 그 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책은 하나의 현상이 되며 베스트셀러의 정점을 찍었다. 힐이 마침내 오랜 노고의 과실을 즐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9년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붕괴했다. 출판시장을 비롯해 모든 일이 바닥을 쳤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공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글을 쓰고 온갖 강연을 했지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개인의 성취에 관해 강연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힐은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런 조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지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에게 연락했다. 힐은 공공연한 자본주의자였지만 루스벨트 행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충분히 신뢰했기에 새 행정부를 돕기로 했다. 대공황 시기 동안 그는 대통령에 가까운 친구가 되어 미국을 소생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대통령에게 해준 사람은 헬이라고 한다. 그리고 힐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지만 윌슨 행정부 아래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달러 이상 받지 않았다. 1937년 마침내 대공황이 끝날이라는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힐은 이 끔찍한 시대에 정신적, 감정적 오명을 벗겨내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판업자와 교섭했다. 그의 생각은 옳았다. 그리하여 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출간되었고 대공황이 끝나기 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다양한 판본으로 100만여 권 이상 팔리고 있다. 끈기를 기르는 법. 끈기는 마음의 상태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정신 상태와 마찬가지로 끈기 역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한다. 명확한 목표.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끈기를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강력한 동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열망. 어떤 대상을 강하게 열망하면 끈기를 기르기가 비교적 쉽다. 자존감. 자신이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끈기 있게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독려해준다. 분명한 계획. 체계적인 계획은 그 계획이 다소 허술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적절한 지식. 경험이나 관찰 결과 자신이 세운 계획이 괜찮다는 것을 알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협력. 다른 사람의 공감, 이해, 협력은 끈기를 기르게 해준다. 의지.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생각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습관은 끈기를 길러준다. 습관. 끈기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끈기 있는 습관을 기르면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날의 일상이 된다. 두려움은 모든 일에 있어 가장 큰 적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북돋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끈기를 길러라. 끈기라는 필수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알아보라. 자신을 한 부분씩 살펴보고 앞서 설명한 끈기의 8가지 요소 중 몇 가지나 결여되어 있는지 보라. 이렇듯 분석해보면 자신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소개한 16가지는 성취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적이다. 이는 끈기가 없다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끈기 없는 태도가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요인이기도 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대입해보라. 불을 일구고 싶다면 다음의 약점을 완전히 다스려야 한다. 1.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2. 어떤 이유에서 혹은 이유 없이 미적거린다. 3.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흥미가 없다. 4. 우유부단함,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 5.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변명하는 습관이 있다. 6. 자기 만족, 이것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7. 반대에 맞서 싸우지 않고 타협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무관심. 8.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 환경 탓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습관. 9. 열정 부족. 행동을 끌어낼 동기를 찾는데 안일하다. 10.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 그만두는 태도. 11. 체계적인 계획 결여. 계획을 글로 써두지 않아 분석할 수 없다. 12.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데 게으르다. 혹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부여잡는 데 안일하다. 13. 의지는 없고 소망만 있다. 14. 부를 목표로 하지 않고 가난에 타협하는 태도. 대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야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15. 지름길만 찾는 태도. 공정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한다. 대개 도박사 기질이 있거나 대가를 적게 치르려고 애쓴다. 16. 다른 사람들의 생각, 행동이나 말 등 비판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 결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실패한다. 이는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다.
무의식에 스며들어 있어 스스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판이 두렵다면. 비판을 두려워하는 증상은 다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은 친지, 친구, 대중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인 나머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남은 일생을 불행하게 산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야망과 소망이 꺾이는 해를 입는다. 수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친지들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한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의무는 개인적인 야심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도록 굴복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실패에 따른 비판이 두려워서 사업 기회를 걷어차는 사람도 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힘이 세다. 친지나 친구로부터 너무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는다. 앤드류 카네기가 내게 앞으로 20년 동안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의 제안은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창한 일이었다. 먼저 나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만들어냈다. 모두 비판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넌 못해. 그 일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친지들이 널 뭐라고 생각할까? 생활비는 벌 수 있을까?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슨 근거로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거대한 목표를 세워도 되는 사람인가? 내 빈곤한 태생을 생각해봐. 네가 그것에 대해 뭘 알지?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할 거야. 대체 왜 그전에는 그 일을 아무도 해내지 못했을까? 이런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 갑자기 온 세상이 내게 시선을 던지고 카네기의 제안을 실행하려는 이 열망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만 같았다. 나중에 수천 명의 삶을 분석한 뒤에 나는 사람들이 품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즉시 실행 계획을 세워 아이디어에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살아있는 매분 매초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죽이고 계획과 실행 단계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 행운은 순리대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에만 의지하면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1999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뉴스레터인 버텀 라인 퍼스널의 편저자 마크 마이어스는 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서 런던 인근 하트퍼드셔 대학 심리학과에서 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실험 참가자들의 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반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무작위 동전 던지기 컴퓨터 게임을 지켜보게 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씩 화면에서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앞인지 뒤인지 맞히라는 질문을 받았다. 실험 결과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행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 비슷한 확률로 정답을 맞췄다. 면담을 거쳐 연구자들은 이 두 집단 간에 한 가지 차이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건을 기억하고 불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향이 컸다. 과학적으로 보면 동전 던지기,
다트게임, 카드 뒤집기 등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게임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행운의 순간이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걸까?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과 달리 행운의 순간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간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는 길에 서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게 만들어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당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눈앞에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해준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문지기들은 선의만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행운아들은 문지기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본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욱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이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마크 마이어스의 책은 이를 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기대도 괜찮은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길에서 100명을 붙잡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98명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대답을 재촉하면 몇몇은 비밀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대부분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인지도, 편하게 생활비를 버는 것, 노래나 춤 실력 혹은 글솜씨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소망일 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망은 명확한 열망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태도에만 응답한다. 끈기를 향상시키는 법.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된다. 1.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2.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3.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4.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한두 사람.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의 목적은 4단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4단계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이 4단계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 4단계로 적든 크든 부를 일굴 수 있다. 이 4단계로 권력과 명성을 쌓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네 단계로 행운을 만들 수 있다. 이 네 단계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이 네 단계로 두려움, 낙담, 무관심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네 단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바로 자신의 가격표를 쓰고 그 가격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가는 특권이라는 보상 말이다.